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론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분양 공동주택 그리고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자격사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공유해 가지고 두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쪽을 보시면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서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는 이제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 기준, 그리고 입주자의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1980년대 중반서부터 아파트의 노후화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 수립,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보전, 자산가치 유지, 회계사고 예방 및 입주자 권익보호, 주택관리원 및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의 전문화를 유도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좀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 이제 그 제도가 전문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회계 관련 규정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입주자의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형성 이런 분야가 부각되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때 많이 나타났던 게 그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자 공동체를 좀 투명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양주택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할 수도 있고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주자와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세입자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었죠. 근데 한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두 번째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네 번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즉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거 대부분 보면 이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이면서 150세대 미만인 그래서 이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적용할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지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계속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의무관리 대상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기 이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건설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체 입장에서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 등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입주자 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갖다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그다음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치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주자 대표회는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 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요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위탁관리 맡겼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위탁 수탁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수탁 계약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주택관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면서 이제 특성상 위임 계약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법에 보면 계약의 형태가, 계약의 유형이, 계약의 종류가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고용계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계약도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죠. 이거 말고도 뭐 도급계약, 그리고 현상광고계약, 위임계약, 그다음에 뭐 임치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임계약은 그 도급계약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계약은 그것보다 이제 사무 처리를 목표로 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거의 관리라는 사무 처리를 위임을 하고요. 주택관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이제 요 위수탁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수탁계약에서 뭐 뭔가를 갖다 어떤 내용을 갖다 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사자 사이의 책임과 의무, 그다음에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고요. 그다음에 공동 주거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규범으로 작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밖에도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또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그 2가지 경우가 또 있는데요. 공동관리 그리고 구분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단지 규모가 좀 꽤 크다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서 구분 관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 구분관리 모두 다 이제 그 입주자 등이 그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지만 공동관리, 구분관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공동관리는 뭐 2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그때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하고요. 근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뭐 좀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분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요 조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이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 뭐 그 밖에 것, 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분양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중요한 관리 기구이면서 관리 주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1981년 전부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령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1981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그 입주자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기구를 조직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회장, 감사, 그리고 이사를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걸 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17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정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리 규약 개정안의 제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의결할 수 정말 관리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관리 방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에 어떤 걸 할까? 위탁관리를 하다가 자치관리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자치관리를 하다가 또 위탁관리로 돌아설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그다음에 예산, 승인을 갖다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그러면 주민공동시설하고 인양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양기는 우리가 흔히 곤도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민공동시설은 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그다음에 주민휴게시설, 그리고 도서실, 독서실, 요즘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갖다 부과하는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관리비 등의 결산을 승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번째 보시면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있고요. 이건 벽이라든지 기둥, 바닥 이런 것들이겠죠.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부대 시설에는 주차장은 부대 시설에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경비실,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이런 거 이제 부대 시설이라고 하고요. 주민 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세 가지 건물 주요 구조부, 그다음에 부대 시설, 복리시설 이런 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보면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증축, 그 다음에 개축, 대수선, 그 다음에 시설물 철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종류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또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7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입주자들을 대표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그 회의의 운영,
운영과 관련된 뭐 교육, 윤리교육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요 교육 내용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요. 뭐 그 관계 법령 그리고 관리 규약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직무, 소양, 윤리,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그 공동체의 활성화, 그 다음에 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과 같은 뭐 회계적인 부분, 그리고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 하자 보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그냥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건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그리고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 조정, 관장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 등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 그리고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을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 주체 등과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을 합니다. 사업 주체는 뭐 주로 이제 건설업자가 되겠죠. 시공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시공사 또는 뭐 시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 등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는 게 이제 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면 주로 이제 사법부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재판 그 뭐 민사라든지 이런 재판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재판에 들어가면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좀 득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다.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수사권을 확보하는 게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들이 있는데요. 뭐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컨설팅, 교육, 그 다음에 장기 수송계획 수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LH공사,富士주택공사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제 그 공동주택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중에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좀 투명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고 이건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K아파트라고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입주자 대표회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 대표 회의이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공동주택 관리 규약입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하고 비슷한데요. 이건 좀 자치 조직에서 만드는 그들 내부의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뭐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그리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규약을 입주자 등은 준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규약의 목적 보면은 그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입주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공동생활의 합리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동주택 전체로서의 인적 요소, 물적 설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기 뭐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관리 규약 준칙이라는 걸 이제 그 시도지사가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그러니까 관리 규약을 만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관리 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준칙에는 뭐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선출 절차, 뭐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뭐 이런 것들 한 29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규약 준칙을 만드는 이유 뭘까요? 그 이유는 그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관리 규약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의 좀 통일성을 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리 규약 준칙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러한 관리 규약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그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라고 하면 30일 이내에 시장군수부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임대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뭐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로 나눌 때 그 공급 주체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이제 공급 주체에 따라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으로 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임대주택 주택을 갖다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설해 가지고 취득했으면 건설 임대주택,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걸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임대주택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주택법의 특별법으로 이제 임대주택법을 제정을 했고요. 이 법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으로 이제 바뀝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좀 전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 또는 관리의 대상이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관리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이 2015년에 제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법도 그 전에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고요. 그 앞서서는 또 이제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5년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를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뭐 관리 서비스는 좀 열악한 그런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 뭐 주거 복지, 뭐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장기 임대주택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복지 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장기 임대주택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재정 부족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거관리 그 관련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콘텐츠도 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그 민간 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민간 임대주택 관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은 당연히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의 임대 관리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고요.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를 해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전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실 또는 뭐 임차료 체납 뭐 이런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차를 받아서 다시 임차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해주는 거, 그걸 이제 전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저기 막 그냥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소유자가 있고요. 그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받고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다시 임차해주는 그래가지고 임대 관리를 하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 그 관리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다음에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 관리를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막 임차해가지고 전대하는 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고요. 그다음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그렇지 않죠. 그냥 임대관리만 대행하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유형이 좀 더 많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관리회사 입장에서는 그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월 실제 임대료에서 일정 비율의 관리 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이니까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갖다 좀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임대 관리 또는 뭐 시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이런 걸 주업으로 삼는 이제 막 회사들이 주택임대관리업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제도는 1987년에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분양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좀 제도화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동주택 관리는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유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입주자들도 관심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일부 그 좀 주택관리업자들의 그 윤리의식 부재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제도 1997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 보의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 건설이 많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뭐 좀 한 5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2차 시험은 주택관리 관계 법규 공동주택 관리 실무인데요. 여기서 민법하고 그 회계원리 두 가지를 갖다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좀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FMM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실무 경력을 쌓아야지 주택관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장을 3년 이상 수행을 하거나 또는 뭐 주택관리 업무나 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그리고 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 되면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살펴볼 게 주택관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등록은 당연히 주택관리사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 법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갖다 보면요, 크게 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 인력, 주택관리사, 시설 장비와 관련된 기준이 각각 있는데요.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기술 인력은 전기 분야, 연료 사용기기 취급 관련, 부합가스 관련,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들이 1명 이상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가 1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를 보면 이제 양수기 한 대 있어야 되고 이상 있어야 되고 누전 측정기도 한 대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주택관리업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뭐 민법하고 회계학 들어가니까 이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 더 나가서는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전문 자격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전문 자격사가 된다, 그러니까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좋은 점은 정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 좀 길었는데요.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